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긴 여름이 이제 거의 끝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드디어. 행복합니다. 이 클래식과 또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 중 하나 아닙니까? 네, 음악도 좀 그렇게 좀 많이 푹 빠지실 수 있는 그런 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런 계절의 느낌이 그런 좋은 시간이 지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만나볼 주인공,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와 깊은 관련이 있는 분이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계시는 정경 교수님이 같은 분들이 오늘날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처음 문을 연 그런 선구자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음악가는 테너 이인선입니다. 아마 그러면은 이인선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낯선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클래식 애호가라면은 한 번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름입니다. 네, 테너 이인선 어떤 인물입니까? 테너 이인선은 1906년에 태어나서 1960년에 사망을 한 분인데요. 예, 의사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유학한 첫 번째 한국의 성악 유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또 1948년도 1월 16일 서울 시공관에서 한국인이 기획하고 제작하고 또 출연을 한 첫 번째 서양 오페라 춘희를 무대에 올린 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인선은 우리 한국인이 올린 최초의 오페라 춘희의 기획에서부터 제작, 또 우리말 번역, 그리고 주인공 알프레도로 주역으로 출연하기까지 거의 1인 4역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또 이 공연에서는 한국의 오페라의 데모로 불렸던 김자경이 소프라노 마그미와 함께 여주인공 비올레타 역할을 맡아서 한국 최초의 프리마돈나가 됐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역사적인 한국 첫 공연은요, 연출은 서항석, 그리고 지휘와 연주는 지휘자 임원식과 고려 교향악단이 당시에 맡았습니다. 1948년도의 일입니다. 와, 그러면 100년도 더 된 일이죠? 100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인 선생님의 그 태어난 출생 연도에 푹 빠져 있어서 거의 100년에 이제 가까워집니다. 한 80년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렇죠. 네, 금방 100년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의사와 성악가를 이인선 선생님은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까? 참, 이 이인선 선생님의 아드님을 이제 제가 뵙고 인터뷰를 과거에 했었는데요. 예. 1906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셨고 또 목사님의 자제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연희 전문 문과를 다니다가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노래를 잘했고 연희 전문 재학 시절부터 선교사에게 피아노랑 성악을 배워서 음악회에는 자주 출연을 했는데 네. 왜 음악가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집안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가 예술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좀 하셔서 네, 의사가 되셨대요. 그래서 의전을 졸업한 뒤에는 황해도 황주의 병원을 개업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음악에 대한 꿈을 못 접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유망 성악가였던 이 이인선을 본 그 당시 오케 레코드의 이철 사장의 주선으로 1934년 6월에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본인이 좋아하던 그 이탈리아의 테너 티토 스키파가 활약을 했던 그 이탈리아의 라스칼라 극장이 있는 밀라노에서 공부를 하겠다 이러고서는 밀라노로 떠나게 됩니다. 이인선 선생님도 티터 스키파를 좋아하셨군요. 네. 저도 너무 좋아해서 집 앨범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로 어떻게 보면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성악가로서 다시 유학을 가신 거군요. 의사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사실은 뭐 유학을 갔거나 어디 정규적인 성악 교육을 제대로 받은 바가 없이 자기가 독학으로 성악을 익혀서
음반도 취입을 당시에 했습니다. 음반도 예. 취입을 하고 이리저리 아마 길을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밀라노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대단합니다. 티토 스키파의 길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1934년에 이탈리아로 가서 티토 스키파를 만났습니까? 티토 스키파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렇습니까? 티토 스키파의 제자에게 레슨을 받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티토 스키파는 1920, 30년대에 또 미국의 시카고의 시립 오페라 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주역으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누렸고요. 들어보시면 아주 목소리가 세련되고 우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음반, 유성기 음반하고 아주 이 음색이 잘 어울려서 당시에는 경성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아주 잘 알려진 스타였다고 합니다. 밀라노로 유학을 떠났던 이인선은요, 스키파의 스승인 에밀리오 피콜리를 사사하게 됩니다. 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인선의 이탈리아 유학 생활은 어땠나요? 유학은 정말 힘들었겠죠. 당시에 이 이태리라는 곳에 이 정말 그 당시 식민지 조선에 가난하고 안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환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 이제 여기 한국에서는 의사 신분이었지만 이탈리아에 가서는 자기가 이제 뭐 의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의 조수로 이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일을 했군요. 네네네. 조수로 취업을 하면서 네. 방만 얻고 음식은 이제 밖에 나와서 따로 하기로 했는데 한 달에 500리라의 식비가 들었다는데 그 500리라라는 거는 그 당시에 조선 돈으로는 150원이었고요. 조선의 회사원의 2달치 월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식비가 그 당시 조선의 어떤 회사원의 2달치 월급이었으니까 엄청났다 할 수 있겠죠. 와. 그래서 정말 밀라노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살았고 또 네. 스칼라 극장에서는 2km나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뭐 방세가 엄청 비쌌겠죠. 근데 스칼라에서 2km 떨어진 곳이면 좀 좋은 곳 아닙니까? 가까운 곳 아닌가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밀라노 자체가 그렇게 넓은 곳 그렇죠. 아니기 지금이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 밀라노는 또 다르죠. 자동차가 네. 뭐 이렇게 보급이 많이 되던 시대는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뭐 나름대로 멀었고 또 방이라는 것도 거의 진짜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이인선은 이 유학 생활 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춤추는 것, 또 악보를 사는 것, 배우는 것밖에는 아무 어떤 재미를 모른다. 이게 내 목적이니까는 만족합니다마는 고향 생각이 나고 또 모든 것이 그리울 때는 눈물까지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고생스러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탈리아 밀라노의 의학원에 가서 의학도 아마 어깨너머로 공부를 그러니까 견습생처럼 뭔가 실습이나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어깨너머로 관찰하는 그런 옵저버 자격으로 그 공부를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숙연해지는데 한국의 첫 오페라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 어떤 곡입니까?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EBS 정경의 클래식 그리고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인선 선생이 당시 1934년도 녹음을 했던 30년대 녹음을 했던 음원을 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공중파에서는 글쎄요 제가 기억으로는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 이거를 어떻게 또 구해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제가 지금 오는 10월 10일 예술의 네. 전당에서 오픈하는 전시에서 이제 이 음원을 공개하려고 이걸 구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낌없이 우리 감동입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케 레코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케 레코드의 주선으로 일본에 가서 오사카에서 녹음을 한 음반이고요. 이 인선은 이 음반을 이제 취입해놓고 인선이 그 당시에는 일본이나 우리 경성에서는 나름대로 알려진 가수, 성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가기 전에도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본인이 제대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태리를 갔던 건데요. 가기 전에 음반이고요.
사실 이 카푸아의 오나의 태양, 오솔레 미오라든지 또 좀 이따 들려드릴 이탈리아의 아리아들이 사실 한국어 번역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 근데 이 지금 들어보시면 이인선이 이것을 한국어로 노래를 하는 걸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네. 이건 다 이제 이인선이 직접 번역을 해서 이 이인선이 그 과정에서 뭐 일본어로 된 거를 한국어로 번역했는지 아니면 이태리어를 한국어로 직접 번역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최초로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딕션이라고 하죠. 그냥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노랫말이 되도록 이 가사를 다듬어서 지금 노래하시는 것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귀한 자료입니다. 오늘 EBS FM 정의 클래식 또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처음으로 공개할 수 있음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겸허한 마음으로 감상을 전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특히 그런 자세로 아, 네. 감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감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 여행하는 기분으로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디카포의 호나이 태양, 오솔레미오 테너 이인선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보! 디카포의 호나이 태양, 테너 이인선의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와, 마치 카로스의 음반을 듣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너무 오래된 음반이다 보니까 잡음이 좀 심해서 네, 네, 그것은 좀 죄송하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한국 최초의 이탈리아 유학생, 성악 유학생의 음반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를 발굴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오픈해 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근현대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한국. 아, 참 기분이 이상한데요. 네. 이인선은 이탈리아 유학 중에 한국으로 이탈리아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 4차례 연속해서 이인선이 전하는 그런 밀라노 풍경 이런 것들이 게재가 됐습니다. 네. 아마 굉장히 이게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미 소식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1935년 6월 9일자 조선일보에 그 음악의 본향인 밀라노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인선의 글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걸 잠깐 읽어드리면요. 1935년도 1월 16일 밤은 아리고 보이토의 신가곡 네로네를 라스칼라에서 초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네라는 작품의 초연을 그 자리에서 직접 보신 거죠. 아마 그것도 유일한 그리고 참 의미가 있네요. 최초의 한국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오후 9시에 시작됐는데 7시 반에 벌써 6층으로 된 광대한 스칼라의 관람석은 가득 찼습니다. 광활한 스테이지, 대규모의 오케스트라, 웅대하고 화려한 스칼라를 처음 대할 때에 소리 없이 감격하고 취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미 90년이 가까운 시간인데요. 당시에 밀라노 유학생이었던 이인선은요. 그 마스카니가 지휘를 한 이 신작 네론의 초연을 라스칼라 극장 6층 꼭대기인데 거기가 이제 가장 싼 좌석이잖아요. 네. 싼 좌석인데 거기에서 봤는데 그 자리도 사실 당시 우리 돈으로는 15원을 내야 됐다고 합니다. 조선 돈인 거죠. 네, 조선 돈으로. 근데 그 네. 15원은 설렁탕 150그릇의 값이었다고 하니까 당시에 스칼라에서 가장 싼 좌석인데도 우리 돈으로 하면 그게 오히려 이제는 또 그 현진권은 운수 좋은 날이 생각이 나는 대목인데요. 다 예. 비슷한 시대니까 예. 설렁탕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는데 150그릇을 먹어야 지금으로 환산하면 1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설렁탕. 이상이 되겠죠. 설렁탕. 그 이상일까요? 네, 우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오페라를 정말 관람했던 인선 진짜 감격했고 그 외에도 스칼라에서 카르멘 또 푸치니의 어떤 라지오콘다. 푸치니가 작곡한 건 아니고 푸치니 극장에서 라지오콘다 같은 오페라도 봤고요. 뭐 또 독일의 피아니스트 비렐름 바크하우스 같은 연주자의 베토벤 리사이틀 소식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스칼라 극장 티켓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지금의 150만 원인데 6층 티켓이라면 너무 심한데요. 와. 우리가 못 살았던 거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가슴이 아픈 어떤 불과 100년도 안 된 시간의 일인데 정말 물론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의 티켓은 오늘날에도 비쌉니다. 그런데 6층 정도는 이제 뭐 배낭여행을 가는 대학생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손쉽게 네, 가는 지금 어렵지 티켓이 않게 가서 됐는데 구할 수 있는데 이제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졌다. 이렇게 뭔가 그런 그런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여러 번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고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이인성 교수님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내론의 감상평을 잠깐 읽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이 설렁탕 150그릇 이상의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굉장히 비싼 티켓을 받지만 그 이상의 감동이 그래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환산할 수 없는. 없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시초가 되지 않았나.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뭐 영화가 있긴 했지만 어떤 오페라 극장이나 오페라 영상을 접한 한국인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쉽게 가서 보지를 못했고 사실 일본의 오페라라는 것도 그 시대 때에는 정통 서양 오페라냐 이러면은 사실은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그 오페라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페라의 본향에서 이런 공연을 봤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본인한테는 가슴 벅찬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이인선 선생님께서 그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이나 영국의 코벤트 가든이 아닌 이탈리아 밀란의 라스칼라 극장에서 처음 봐주신 것도 저는 좀 감동입니다. 그렇죠. 이 뭐랄까 원류로 가겠다는 결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밀라노로 유학을 가면서 의사를 그만둔 거 아닙니까? 가장이 이탈리아 유학을 떠나면서 가족들은 좀 힘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 입장에서 네. 정말 이 사모님을 어떻게 보면 약간 정말 약간 성인의 반열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드님을 인터뷰해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 개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가수로서 간간히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풀이 죽어 있더라는 거죠, 남편이. 그 당시에 이미 자녀가 3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전문적으로 성악가를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하니까 부인이 유학을 가시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감하게 이제 이탈리아 유학을 권하고요. 그리고 그 부인은 그 당시 이제 오케이 레코드 사장이라든지 이런 그 남편의 친구분들의 도움으로 그 당시 경성 서울에서 음반 가게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음반 가게로 어떤 가족의 이제 최소 근데 그 당시에 뭐 여성이 얼마나 경영수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생활비를 충당을 하고 남편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남편의 꿈을 위해서 정말 부인이 그 남편 없이 3자녀를 키워가면서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뒷바라지를 했던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귀국을 한 다음에 그 오페라 춘희를 준비할 때도 제대로 된 연습 공간이 그 당시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랬더니 공간이 없구나. 그 한옥집이잖아요. 그 당시에 다 한옥에 사니까 그 한옥집의 마당을 이렇게 편편하게 거기다 마루를 깔아가지고 지금 어떤 그런 그 좀 강당처럼 만들어서 연습용 무대로 활용을 하고 또 부인이 제빵 기술을 배우셔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음식 그러니까 뭔가 합창 다니고 성악가들이고 집에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한식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식을 배우셔서 집에다 오븐을 들여다 놓고 빵을 구워서 사람들 먹이고 그 의상도 부인이 다 만들었답니다. 그 재봉으로. 그 당시에 서양식 드레스. 그걸 만들어 가지고 뒷바라지를 했던 것이 이 부인이었으니까 정말 이 부인 사모님의 노고는 저로서는 사실 약간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남편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자녀 3분이 있었고 그 뒤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또 자녀 낳아서 자녀가 제가 알기로 4인가 그 정도. 네. 의사도 하시고 성악가도 하시고 자녀도 4분이나 네, 가정의 이제 또 가장이고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죠. 슈퍼맨이네요. 아니 사모님이 슈퍼우먼입니다. 네. 네, 여기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자, 귀국은 언제 했습니까?
네, 1937년입니다. 네. 서울 부민관 귀국하자마자 또 일본 동경의 히비야 공회당, 또 중국의 칭다오 이런 곳에서 그 동양의 티토 스키파가 왔다 이렇게 해서 호평을 받으면서 큰 동창회를 하고요. 예. 사실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성악가였습니다. 그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성악가 활동으로만은 생계를 경제적으로 유지하기 예. 어려우니까 다시 개업을 해서 개업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제자들을 규합해서 한국 벨칸토회를 창립하고 그 다음에 또 조선 오페라 협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인선 선생님이 없었다면 그 노력이 또 없었다면 오페라 춘희를 무대에 올리지는 못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기획을 해서 하겠다고 시도한 자체가 굉장히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성악가들이 도저히 이탈리아어로 이거 노래를 할 수가 없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관객들이 이탈리아어의 그런 오페라 대본을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또 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노랫말로 만들고 그리고 또 기획을 하고 캐스팅을 하고 뭐 제작비를 마련하고 그리고 또 알프레도 역할, 테너의 역할까지 모두 맡았으니까 1948년 1월 16일 날 서울 시공관에서 처음에 5일 동안 1일 2회씩 공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번의 공연이 있었는데요. 더 재밌는 거는 소프라노 마금이, 소프라노 김자경이 두 분의 소프라노가 캐스팅이 됐는데 이 마금이 선생이 너무 노래를 잘하겠다는 욕심에 그 날계란을 수시로 아마 그러니까 날계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설이 있잖아요. 날계란 먹으면 이제 음성 매끄러워진다 이래서 그 귀한 계란을 이제 계속 삼키셨나 봐요. 근데 장염이어가지고 두 번인가 한 번 무대에 서고는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라노 김자경 혼자서 제가 알기로는 8번인가 7번의 공연 하루에 2번씩 비올레타로 무대에 서면서 저는 도대체 이분들이 다 어떤 분들인지가 너무 궁금하고 네. 뭘 드시고 그 당시에 이런 에너지로 네, 이런 것들을 해내셨는지가 정말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수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비올레타 하루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비올레타 역할을 하루에 2번씩 하면서 공연을 성대하게 마칩니다. 그 당시 진짜 그 김자경의 회고에 따르면 이게 이제 나뭇바닥이니까 하이힐이 거기에 껴가지고 구두가 안 아. 빠졌대요. 한번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추웠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난로인지 뭐 연탄 같은 그런 걸 뗐는데 그 연기에 이제 약간 아마 이산화탄소 같은 게 나와가지고 약간 질식 같은 몽롱한 상태가 되기도 하고 긴장하니까 땀은 나는데 너무 추우니까 땀이 나면서 얼음이 돼서 고드름이 얼굴에 맺힌 상태에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방 후에 모든 게 혼란스럽고 해방 직후잖아요. 부족한 상황에서 최초로 이렇게 시도된 이 오페라는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기마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아드님의 회고입니다. 기마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사람들 인파를 정리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전 공연이 매진 사례를 이룹니다. 저는 이때 이 공연을 봤던 관객분의 뭔가 남아있는 자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인터뷰 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생존해 계시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어서 어머니를 따라가서 네네. 공연을 봐서 어떠냐고 이제 제가 집요하게 물었더니 이제 잘 기억은 안 나시지만 너무 뭔가 호화롭고 아름답고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기억이 남으신데요. 꿈 그러니까 같은 시간. 예, 처음 보았다. 이것을 그가 그렇게 생긴 어떤 그러니까 볼거리죠. 그런 어떤 이벤트, 그런 스펙터클한 광경을 처음 보았고 너무나 호화로웠고 너무나 멋졌다는 그 기억이 진짜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고 회고하시는데요. 기억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오페라사의 귀한 첫 역사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1948년 당시 관객에게 오페라라는 장르 어렵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그 한국 사람들이 이 오페라가 뭐다, 막 이게 어떤 형식이고 어떻게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그런 걸 가져가서 본 건 아니고 그런 오페라라는 서양식 구경거리가
우리나라에서 한다. 이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걸 한번 봐야지 하는 그런 호기심에서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함께 공연했던 뭐 김자경, 마금이 전설 속의 우리 성악가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출연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성악계의 토대가 되는 한국음악대학의 교수나 뭐 이런 분들로 다들 성장을 하시게 되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성악계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제가 또 우리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베이스 바리톤 베이스 오현명이 여기서 저녁 식사 준비 다 됐어 하는 노래도 아니고요. 저녁 식사 준비 다 됐어. 그거 딱 한마디 하는 서울음대 학생으로 출연을 했는데요. 네. 그 오현명의 회고에 따르면 그 박자를 놓쳐가지고 못하고 입 다물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제르몽역에는 또 바리톤 오긴찬 외에 황병덕 선생님도 하셨군요. 네네네. 그랬습니다. 야,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서항석 연출을 맡았고 임원식이 지휘하는 고려교향악단 연주를 맡았다. 자, 여기서 이인선의 두 번째 연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여자의 마음, 라돈나의 모빌레를 또 역시 이인선이 번역을 한 가사로 이제 노래를 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속의 여행입니다.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테너 이인선의 목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테너 이인선이 연주했습니다. 오페라는 크게 성공했지만 이인선은 파산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파산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게 정말 이렇게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도 의사자 성형외과이지 무슨 경영인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어떤 공연의 그런 경영 매니지먼트의 노하우나 지식이 계셨던 게 아니다 보니까 공연 후에는 정말 집도 팔고 피아노까지 다 팔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합니다. 공연은 그렇게 정말 전회가 다 매진이 되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같이 연주한 사람들도 이 일로 인해서 이인선이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사실 그런 나중에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귀했던 피아노 그리고 이제 집도 팔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영에 어두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페라 춘희 이후에 또 다른 오페라 작품을 공연하기도 했습니까? 1950년 네. 2월에 이제 두 번째 오페라인 우리로 치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사이에 한불협회에서 파우스트라는 오페라를 잠깐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또 다시 제대로 된 전막 오페라인 오페라 카르멘을 공연을 합니다. 한국 초연이 되죠. 그러니까 예. 트라비아타 춘희의 한국 초연 그리고 50년 2월에 오페라 카르멘의 초연이 또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인선이 무대에 올리게 되는데요. 그때 아까 지금 그 춘희를 처음 봤다는 분을 인터뷰를 제가 그때 했었는데 이 카르멘도 보셨다고 해요. 어허, 네, 그래요? 근데 그분 말씀이 여자들이 다리를 번쩍번쩍 무대에서 들어올려가지고 너무 놀래고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대요. 그냥 성악가들이 그 당시까지는 나와서 그렇게 약간 똑바로 서서 노래하고 들어가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정말 그 당시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치마를 번쩍번쩍 들어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광경이 정말 신기했다 이런 회고를 했습니다. 이 카르멘까지 한국 초연을 하면서 우리나라 오페라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합니다. 정말 노력을 하는데 사실 오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환경이 어려운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좀 더 여유 있게 오페라를 만들어 보고자 이인선은 미국으로 건너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너갈 이유가 오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네, 위해서입니까? 오페라를 만드는 돈을 좀 더 많이 이제 벌어 오기 위하여. 이야, 인터뷰 내내 계속 놀라기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핸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에서 그리운 나무 그늘이 옴브라 마이프를 또 이인선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핸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테너 이인선의 목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핸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테너 이인선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인선은 해방 후에 조선 오페라 협회와 한국 벨칸토회를 창립했습니다. 두 단체 어떤 단체였습니까?
네, 이인선은 1946년에 테너로 활동했던 동생 이유선 그리고 제자들하고 함께 조선 오페라 협회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국제 오페라사의 전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국 벨칸토회도 창립하는데 이게 다 이제 뭔가 그 한국에서 오페라를 체계적으로 소개를 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었죠. 그래서 한국 벨칸토회에서는 저녁마다 성악을 가르치면서 오페라 공연을 위한 인재 양성.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경성음악학교가 이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으로 막 옮겨가고 하여튼 우리나라에 아직 음악 제대로 된 서양 음악 교육이 자리를 잡기 이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발칸토 발성을 하는 그런 성악 예술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어떤 사적인 이런 이인선이 만든 조직이나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인선은 그러니까 자기가 또 실제 의사였으니까 해부학적 원리도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보컬 페다고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훌륭한 가수 없이 훌륭한 오페라도 존재할 수 없다면서 훌륭한 가수일수록 발성을 위하여 남보다 더 큰 노력을 쌓아서 그의 심혼을 다 기울여서 노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그 제자들에게 발성의 중요성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탈리아 유학 후 귀국 독창에서는 동양의 스키파라고 호평을 받았음에도 성악가만으로는 활동을 하지 못한 거죠. 네, 사실 뭐 전문 프리랜서 연주자로 살기가 힘든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한 그 해 말에 충정로에 병원을 내고요. 병원을 취재했던 기자가 1938년 4월 15일 기사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진차실 옆 꽃무늬 놓은 포장을 쳐놨기에 살그머니 쳐들고 보니 커다란 피아노 한 대가 엎드려 있고 그 위에는 악보가 펼쳐 있다. 낮이면 의사, 밤이면 가인. 그러나 그는 조금도 이 두 개의 일에 피곤하지 않고 어색하지도 않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낮에는 의사, 밤에는 가수, 심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제목으로 헤드라인을 뽑았다고 합니다. 저 좀 반성이 되는데요. 뭔가 지금 굉장히 뭐 숙연하시고 네. 얼굴 표정이 아주 네, 반성을 하는 기색이 역력하십니다. 네, 이렇게 제가 팡팡 스토리 클래식을 하면서 이렇게 숙연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예, 네, 제가 오늘은 까불질 못하겠는데요. 그럼요. 무릎 꿇고 사실 방송하셔야죠. 자, 이인선 오페라 춘희와 카르멘을 모두 우리말로 번역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하나는 프랑스어, 하나는 이탈리아 오페라인데 우리나라 관객이 아무도 알아듣지 그렇죠. 못하잖아요. 자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막도 없고 네, 그 일단 그 딕션, 그러니까 그 발음 노랫말을 성악가들이 사실 소화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외우기도 그렇죠. 네, 외우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뭐 제가 이게 아까 김자경의 사례도 소개를 드렸지만 하려면 했겠지요. 이 시대의 분들이라면.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어찌됐거나 한국의 이 오페라 문화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것이 테너 이인선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가 우선이니까 아마 한국어로 번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좋은 오페라를 올리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미국으로 갔는데 근데 미국에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디션을 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합격을 당연히 했지만 우와. 네, 1952년에 동양인 최초로 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디션에 합격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무대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이분이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시골 지역에 그 파견된 의사로 근무를 하려고 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좀 돈을 많이 받고 그 당시 환율을 환산하면 한국으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을 간 거고요. 여러 이인선이 그 미국을 떠났을 거 당시에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이인선이 미국으로 떠난 것은 1950년 4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한 것은 50년 6월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이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해요. 쌀 한 가마니를 사주고 가면서 이거 먹고 있으면 내가 돌아올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빨리 해서 돈을 벌어서 돌아와서 오페라를 조금 여유 있는 환경에서 해보고자 해서 미국을 선택을 해서 간 거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정말 생각도 못했던 전쟁이 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쟁이 길어지고 이러면서 너무나 또 안타까운 것은 결국은 귀국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러면 고국에 돌아오지는 못한 겁니까? 네,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들 그 사모님은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곧 돌아올 줄 알았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면서 주소도 서로 다 없어지면서 연락조차 거의 한 몇 년간 두절이 되고 서로의 생사도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다시 생사는 확인이 됐지만 결국은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이인선은 1960년에 그 미국에서 간암으로 눈을 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돌아가시 전까지는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의사 활동 계속했습니다. 의사로만 활동했는 가수로서는 네, 못했나요? 가수로는 이게 이제 근무 조건이 있을 텐데 음, 이런 뭐 동양인 의사한테 뭐 매트 가서 노래하고 와서 다시 또 의사로 복귀해라 이런 사정을 봐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계약 조건 그리고 비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의사로서 계속 복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EBS FM 정규의 클래식 선생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는 지금 테너 이인선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오늘 방송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좀 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손성 교수님, 저는 테너 이인선 교수님에 대한 부분, 선생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그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이인선을 모티브로 한 일대노래라는 뮤지컬이 지금 그러니까 올해 공연이 돼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그게 사실은 이인선을 모티브로 한 거지 진짜 이인선의 일생하고 맞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다가 어떤 허구를 결합한 그런 작품으로도 인기를 끌었는데 예, 조금 더 사실은 이 이인선에 대한 어떤 기념 그리고 이분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드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 못다 이룬 꿈을 아드님이 좀 이어가신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켄터키랑 인디애나의 병원에서 의사를 하면서 이제 음악의 꿈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요, 뭐 천안 삼거리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아리랑 이런 걸 번역해도 미국에 소개하는 데도 힘을 썼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1960년에 간암으로 미국에서 타계를 하게 되고요. 이인선의 꿈은 멈췄지만 또 막내 아들이었던 아들 이하여대 명예교수가 작곡가로서 이제 그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데요. 그 서울음대 재학 중에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전국 작곡 콩쿠르에서 1등을 하게 되고요. 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양대학교와 이화여대에서 작곡을 가르치다가 이제 정년 퇴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소프라노 김정영 선생님의 아리랑을 또 중간에 제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인선 선생님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아리랑은 시간 관계상 끝곡으로 여러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음악가도 기대가 됩니다. 누구죠? 교수님 지금 우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진행을 못 하겠네. 이거 어떡합니까? 가슴이 너무 뛰는데요. 네, 울지 마시고 네. 다음 주에는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넬 마이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귀한 테너 이인 선생님의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눈물 닦으시고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스토리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테너 이인선 선생님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